그 국제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사우디도 그걸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좀 약간 감당하려고 감산 조치를 했다고 하고, 자기 경제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시회예요, 니움시티 프로젝트는. 근데 지금은 이대로 가면 에르도안 때의 경제 위기가 94년하고 2002년 때 위기를 앞서갈 거거든요. 네. 역대급이 될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그 사우디가 계속해서 감산을 해가면서 요즘 뭐 자발적 감산을 한다고 오펙 회원들도 러시아도 추가 감산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조금씩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87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83불 정도로 오늘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감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가격 유지기는 하겠지만 그 내부 상황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걸로 관련된 그 서양 언론들이 너무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한국에다가 소개되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뭐 사우디는 손을 잡아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서양을 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감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반박하고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양을 때리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사우디가 주최한 아랍 연맹의 이제 정상회담에 젤렌스키가 초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이 감상은 오직 생 경제면으로 봐야죠. 그 국제 정치학으로 보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한번 바이든이 이 감산 문제 때문에 그 증산 좀 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사우디까지 갔다가 거기서 까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번 감상이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때 이제 바이든이 갔을 때는 증산해달라고 했었는데 증상이 안 됐었고, 왜냐면 증산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 설계 그 장비들을 다 설치해가지고 뭘 하고 다음에 또 경제적인 원인을 감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사우디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증산하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증산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러시아랑 사이가 이것 때문에 나빠졌다가 트럼프가 와서 우리를 화해시켰다가 우리는 이제 1, 2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짰는데, 이렇게 더 와중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이 와서 또 이렇게 증산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 무슨 꼭두가시요? 우리는 개래 정부예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더졌는데, 근데 이번 감산이 1년 전에 있었던 그 증산의 연장성 아니고 또 다른 경제적인 형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기사들하고 제가 이제 사우디 분들한테 물어보고 받았던 답변들이 좀 약간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다 이자가 좀 약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사우디도 그걸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좀 약간 감당하려고 감산 조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제기되는 거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시장이 아직 제대로 원상복귀가 안 된 상황이니까 아무리 소기를 만들어 봤자 시장이 그것을 지금 수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감산을 해야 된다. 왜냐면 시장이 그 정도 안 가지고 갔는데, 그 코로나 이전 시대랑 비교를 하자면 같은 피해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볼 건데 우리는 왜 피해를 봐야 돼? 그럼 우리는 감산하겠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말로는 일단은 이렇게 국제 정치적으로 뭐 무슨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이제 손을 잡아서 미국을 이제 조지려고 한다는 그러한 뭐 기사들도 있긴 한데, 또 이런 기사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 기사들이 뭐냐면, 사우디는 지금 예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지출하고 인컴이 서로 좀 약간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맞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모함메드 빈 살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라를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좀 약간 어느 정도는 무리수를 뿌리면서 이제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여기저기 다 건설 현장이에요. 여기저기 지금 건설 현장이고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이 이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으로는 안 맞아서 사우디는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네옴시티가 소개돼가지고 사우디가 완전히 지금 네옴시티라는 단어랑 잘못 엮여져 있는데 사우디에서는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가 그 중에 하나. 예. 그리고 네옴시티 안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라인이지. 뭐 사람들 사우디라고 하면 라인만 생각해요. 사우디 네옴시티 라인.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에서 여러 방면으로는 돈이 여기저기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인데 살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린 가서 거기에다가 돈을 뿌리고 투자해주는 것도 투자하고 다음에 지분 가지고 하고 그 기업을 좀 약간 살리면서 우리의 좀 약간 장기적인 경제적인 이 오일머니의 해방 정책을 좀 약간 살려두자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우디에서는. 그러게요.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 큰 기회가 왔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막 총 사업비가 640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네옴시티에 대한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는 좀 약간 그게 크게요. 한쪽은 너무나 네옴시티를 이렇게 좀 약간 억누르고 하고 이건 사기다. 뭐 그냥 아니면 이미지 사업이다. 무슨 이미지 사업 하려고 그렇게 몇백조 몇천조를 사람 날려요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우디는 돈 찬칠하고 있고 돈을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좀 약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평가가 잘 없는 것 같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여러 번도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근데 사우디가 오일머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녹색 에너지 그 신식 에너지로 자기 경제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시회예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 거기 가보시면 기존에 있는 전기 라인들을 다 꺼내고 있어요. 사우디 정부는 다 녹색 에너지로 다시 깔아주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신식 에너지를 쓸 거잖아요. 신재생. 네, 신재생 에너지. 근데 그 사우디에서 생각하는 신재생은 뭐예요? 그냥 언뜻 떠오르기는 태양광일 것 같기는 한데.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특히 독일에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너 와서 여기서 해. 공장 사업을.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모든 그 녹색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전시회 같은 그동안 인류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가 개발해왔던 그 재생 에너지의 제품들이 대중화가 된 최초의 도시는 여기가 되기를 바래요. 사우디 정부가. 그래서 좀 약간 무리수를 뿌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종의 카타르에 그 2022년 월드컵이랑 비슷해요. 카타르는 오랫동안 열심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거든요. 가서 비엔 스포츠도 구매하고 축구팀들도 구매하고 뭐 많은 국제 그 행사들을 다 카타르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스포츠 행사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노축됐던 그분들의 기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술 한꺼번에 전 세계에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사우디 정부는 너무나 집중적으로 그 재생 에너지하고 녹색 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따당 이거야. 봐봐요. 이거는 이제 연구소들에서 이렇게 연구되는 거, 발전되는 거, 개발되는 거 아니고 인간들이 이것을 자기네 실생활에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네옴시티예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살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투자도 그렇고 자기네 어쨌든 지출 비용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원유 오직 네옴시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에 이제 예멘 내전이 있고 거기에다 국방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사우디는
이 예멘 내전만큼 자기네 군대를 이렇게 동원시켜 가지고 어떤 전쟁에 너무나 대놓고 이 정도로 개입한 적이 드물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멘 내전 때문에도 엄청난 이제 돈이 나갔어요. 이제 예멘 내전을 이란이란 이제 해결되는 단계이니까 그 대가라도 이란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예멘 내전 때문에도 돈이 많이 나간 것도 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네. 그렇죠. 그 수입이 많아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바이든이 그 증산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네. 거절한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예. 미국을 좀 약간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의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가가 안정이 돼야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네. 그 잡히면서 이제 내년도 선거에서 네. 재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혹은 또 그런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긴 하지만 이제 보이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제 사우디 쪽에서 안 먹히니까 사우디의 그쪽 부분을 아마 포기한 것 같고 이건 다 이제부터 나의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네. 제가 왜냐면 미국이 가서 너무 뭐지 그 감산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보이는 것만으로.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예. 해봐야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미국에서 사우디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주제 주변에서 나와요.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 그래서 제 보기에는 바이든이 대선 때까지는 빨리 이스라엘, 사우디 외교 정상화를 시키면서 이제 그걸로 자기의 그 나쁜 실적을 좀 수습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사우디는 지금 교과서에서 적 개념, 그 애니미 이제 그 사우디를 없애버리려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외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외교 정상화 안 돼도 그 경제적인 협력이 더 강화될 거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든 아니면 바이든 다음 정권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둘이 외교 정상을 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최대한 빠르게 자기 정권도 이걸 하려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가 지금 상황이라면 뭐 러시아도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 오를 건데 근데 어디까지 오를 건지에 대해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숫자 말하기엔 좀 그러긴 한데 여기서 또 뭐, 미국도 너무 지나치게 증산을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 사우디 정부는 동시에 미국의 증산도 균형을 시켜야 되니까 감산한 조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 자기 내부적인 시장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가서 당분간 이 유가의 가격이 물음표가 될 거라는 저는 이제 기사들 반대 뭐 $100가 될 거다. $100 될 수도 있어요. 근데 90원을 안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 때는 증산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4월에는 갑자기 우리는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상치 않는 행동들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진짜 올해 4월쯤에는 갑자기 사우디는 우리는 조만간 감산할 거야.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행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겁이 나요. 왜냐면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 여기는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이 유가를
그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산을 한다 치고 다른 오펙 회원국들의 상황은 어때요? 다른 오펙 회원국들은 사우디 눈치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사우디 따라가는 느낌? 그거는 그 사우디는 그러한 구도를 오래전에 만들었고 이제까지 그 구도를 벗어나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오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라는 구도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란 신경전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오펙이 있고 오펙 안에는 중동 국가들하고도 몇 개 아프리카 국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음에 러시아랑 좀 약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이제 그 계기로 오펙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펙에다가 또 몇 개의 산유국이 추가가 되면서 오펙 플러스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펙 플러스는 그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아직도 오펙 플러스에 안 들어가는 나라들 중에서 산유국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미국인데 이럴 때는 군사력하고 이제 좀 약간 생산력이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오펙 안에서는 군사력하고 생산력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는 원톱이에요. 거기서 이제 1년 그 하루 생산하는 배럴로 봤을 때도 사우디가 1위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사우디는 1위예요. 뭐 물론 또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1억이 넘고 그러긴 한데 또 나이지리아에 나름 문제들이 있고 뭐 앙골라도 뭐 괜찮은 수준으로 생산하긴 한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펙 안에서는 사우디는 원톱이고 오펙 플러스 안에서는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양극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펙 플러스 안에서는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이걸 하자고 하면 오펙 플러스는 따라가는 거고 오펙 안에서는 사우디 이거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건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석유 말고도 장사 거리를 만들어낸 나라이거든요. 두바이를 통해서. 그리고 외교 노선도 어느 정도 사우디란 좀 약간 독립적인 외교 노선이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는 사우디를 신경 쓰게끔 만드는 행보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펙은 사우디를 따라가는 기구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쉽게 유가가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일단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가 보이긴 한데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긴 뭐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제가 막 좋아서 막 수요가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니까 침체에 대한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튀르키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에르도안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물가가 오히려 막 엄청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계속 지속 중이고 세금들 엄청 많이 때린 상황이고 세금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에르도안 정권을 엄청 많이 지지했던 일부 기자들도 아이고 뭐야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던 이유는 우리 좀 약간 서민들을 살려달라는 차원에서 때린 그 지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금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네. 지금은 다 올라갔어요. 모든 세금 다 올라갔어요. 그 자동차 세가 있잖아요. 이미 냈던 사람들 지금 다시 내야 돼요. 왜? 추가로 더 내야 돼요? 네, 에르도안이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세금은 아마 상당히 그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세금도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추가로 해주겠다고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멘붕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정적들이라고 그러나 반대 야당하고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공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점 뭐냐면 야당이 지금 분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전 선거를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당 지도자를 둘러싸는 엄청난 큰 분열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고 그리고
조만간 지방선거예요. 한 8개월 남았나? 그 정도로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지방선거까지는 좀 대충 좀 큰 문제 없이 끌고 가고 지방선거도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기가 변할 거예요. 왜냐면 무슨 문제도 있어도 앞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민심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에르도안이 지금 사실은 이제 사람들 하는 말로는 뭐냐면 이제 선거 이전에는 터키 리라가 한 20리라 안팎이었다가 지금 24리라로 뛰었다가 지금 26리라가 됐거든요. 그래요? 이제 원래 30리라를 넘을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까지는 다시 좀 약간 에르도안이 좀 약간 그걸 잘 잡아주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가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딱 끝나면 더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쨌든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뭔가 자꾸 방문하면서 에르도안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 띄우려고 갔어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제 튀르키예가 만들었던 튀르키예산 자동차를 선물로 하나 주고 그 SUV차 톡이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몇 가지 대기업한테는 지시했어요. 얘들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라. 어디 사우디하고? 아니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국내 기업 몇 개에다가 지시를 내렸어요. 원래 이렇게 공권력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삼성 같은 뭐 현대 같은 튀르키예 안에 있는 나름 큰 재벌 몇 개가 에르도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합작회사가 이제 자동차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생산을 했는데 그걸 튀르키예산으로 봐야 되는지 이태리산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태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태리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여튼 에르도안이 그 차 3대를 가지고 오고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한테 선물로 주고 그쪽 나라들의 이제 고광들도 에르도안한테는 좀 약간 드라이브 시켜주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 영상들 나왔는데 에르도안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생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공기업을 팔아야 돼요. 근데 에르도안이 이미 정권 잡자마자 몇 개 공기업을 매각을 했었거든요. 민영화를 해서 남한테 팔았었어요. 그때도 이미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마무리됐어요.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민영화가 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아랍 국가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좀 약간 돈이 될 만한 공기업을 살라고 하고 이미 좀 약간 적자가 있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를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에르도안도 보기에는 아니 장사가 되는 공기업이 남아야지 국내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하여튼 에르도안이 그때 그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 띄우려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좀 사가실래요? 좀 구매하세요. 어떻게 될 건지 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랑 한 50조 정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50조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된 거 뭐냐면 그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가스?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이름이 한국가스예요? 한국도시가스공사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비슷한 회사가 튀르키예에 있겠죠? 그것을 팔았나라는 야당 쪽에서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할 텐데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7월만 50% 가깝대요. 네. 48%. 이제 에르도안 정권이 이때까지 유지된 거 뭐냐면 밑에서 에르도안 정권을 입담으로 지켜주고 사회로부터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가라앉힐 만한 수많은 꾼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살아남아야지 에르도안 정권이 유지되거든요. 이제 2달 동안 월급이 안 가면 공무원들하고 정당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그때 에르도안 정권이 흔들리지 무슨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사실은 에르도안이 원했던 건 차라리 아싸리 반정부 시위가 더 졌으면 더 좋은 자기 건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돈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네.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 이 물가가 7월 달에만 인플레이션이 47.83%, 거기다 기준금리를 6월 달에 8.5에서 15%로 올리고 7월 달에 15에서 17.5%로 올리고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거 사실은 제일 큰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는 94년 때 위기였거든요. 그때 위기하고 2001년 때 위기는 거의 비슷한 급인데 한 10% 쪽으로는 94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대로 가면 에르도안 때의 경제 위기가 94년하고 2001년 때 위기를 앞서갈 거거든요. 네. 역대급이 될 거예요. 근데 에르도안이 2002년 때의 경제 위기 덕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아마 한국도 이제 90년 때 그 IMF 위기를 당했던 나라인데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런 일들이 갑자기 튀르키예에서 일어나면 그때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에르도안은 무조건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그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은 대체 자산으로 보통 이렇게 환율이 때 우리 보면은 금이 수요가 확 늘어나잖아요. 예. 그 튀르키예도 좀 그러겠네. 돈 가지고 있어봐야 뭐 내일이면 바로 휴지 조각 될 텐데. 이제 달러를 구매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시장에서 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 쪽으로 갔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면 이거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는데 야 반에 판 그리고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이즈가 3개의 금이 있어요. 그 금이 이제 정부로부터 발행되는 금이거든요. 그 금 위에다가 개말 파샤의 이제 그림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금화예요. 우린 동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전. 이제 그 금 위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그 무늬가 들어가 있고 개말 파샤의 이제 조상화가 있고 이걸 이제 결혼식에 가실 때는 이제 종 원래 사이즈, 반, 야름 그리고 체이렉. 그러니까 반의 반. 대충 아는 사이라면 예를 들면 뭐 내일 모레 아들내미가 결혼하실 때 저한테 전적장을 보내주시면 저는 아마 대표님의 그 아들내미 결혼식 때는 반의 반을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제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드리지. 아, 결혼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결혼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달라져요? 네, 아니 똑같아요. 반의 반입니다. 이제 대충 그거는 한국 돈으로는 한 2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럼 반은 40만 원이고 정은 8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끼는 친척이거나 인생 친구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던 동네 그럴 때는 큰 금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금 장사하는 아저씨한테 반의 반을 또 좀 약간 반으로 자르면 안 되냐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예. 금도 귀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튀르키예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아주 인플레이션이 높고 위험한 상황. 그리고 이것이 에르도안의 새로운 뭐 몇 달 안 됐는데 당선된 지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에르도안은 지금 다시 한번 외교 노선을 바꿨잖아요. 지금 내각에는 반미 한 명도 없고 반소양 인물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친서양 정책을 하고 스웨덴도 이제 통과됐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부에다가 나 옛날에 좀 잠시 독재를 했지. 지금은 경제는 제거야. 그래서 나 옛날처럼 다시 한번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갈 테니까 다시 투자하러 와. 이 제스처예요. 왜냐면 외국 자본이 법이 없는데 내가 자기 돈을 갖다 박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에르도안이 자기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친서양 정책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경제에다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 튀르키예가 경제 상황이 하여튼
정치가 안정이 돼야 이 여러 가지 생활 물가도 네. 그렇고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되는데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하네요. 네.